세 번째 109쪽의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신뢰도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신뢰도는 이런 겁니다. 그 중간에 읽어드릴게요. 신뢰도란 자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지를 말한다. 동일한 개념의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으면 신뢰도가 높다. 그런데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반복하는데도 계속 값이 달라진다 그러면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자를 보시면은 측정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개념을 신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말로는 이걸 안정성으로 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검사나 지능검사는 사실 타당도도 확보를 하고 신뢰도도 확보를 한 검사예요. 안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넓게 이용을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제로는 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109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 자, 첫째, 검사 재검사법인데, 이거는요, 조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관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도구로 동일한 대상에게 재조사를 실시하고 두 결과의 관계를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 공부시킬 때 하는 방식이죠. 자, 오늘 한번 시험 문제를 보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똑같은 시험 문제 똑같은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보는 것, 이게 검사 재검사법인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보통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배우실 텐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한번 보고 프로그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사람한테 시험을 봤을 때 얼마나 점수가 올라 있는지, 이게 바로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쪽에 둘째, 복수 양식법인데요. 자, 이거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 2개 이상의 도구를 개발하고 각각 적용을 해서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념을 2개 이상의 도구를 측정해서 그 비교를 하는, 그 결과를 비교하면 이게 복수 양식, 2개 이상의 도구로 똑같은 개념을 측정했는데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분법인데, 이제 이거는 연구 조사자가 그냥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게 뭐 50명을 그냥 25명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어서 분리해서 측정했을 때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반분법은 이게 임의로 나눈다는 얘기를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눈 거예요.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걸 맞춘 것도 아니고, 남자는 이쪽이고 여자는 이쪽이고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딱 잘라서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 같은 거를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요 반분법을 쓸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나누고 200명, 200명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눈 다음에 숫자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측정을 했을 때 두 집단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다 그러면 신뢰도가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적 일관성 분석법인데요. 이거는 설문 문항에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고, 크론바 알파라는 그런 값이 있어요. 이거는 설문 응답을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일 때, 이거는 크론바 알파 값이 뭐 1을 만점으로 봤을 때 0.6 이상이다 그러면 응답자가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응답을 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값을 얘기하고요. 흔히 말해서 통계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내적 일관성 분석법, 크론바 알파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재가 응답을 다 했는데 이게 응답을 정말 일관성 있게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크론바 알파 값을 찾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가 있다.
반복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다 다르다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여러 도구로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요거. 그 다음에 반분법. 아무렇게나 딱 쪼개고 나서 양쪽 집단을 검사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검사나 지능검사는 사실 신뢰도도 측정이 다 이제 확인이 끝났고 그 다음에 타당도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둘 다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각종 이론들 있죠. 이론들도 나름대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보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교과서에서 이론이라고 배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난감한 오늘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사실 여러분 누구나 111쪽과 112쪽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 111쪽에 누구나 신뢰도 높이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요. 측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모호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명확하게 질문하고 명확하게 통제를 시키거나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야만 신뢰도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측정 방식과 측정 도구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어야 된다. 특히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경우는 사람이 말을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신뢰도 제고 방안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2쪽에 이제 우리 양궁 사격 얘기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 맨 아래 문단, 세 번째 문단입니다. 첫째,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A. 여러 개의 총알을 사격했을 때 전부 다 중앙 10점 만점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연구죠. 이제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리고 그림 B를 보면은 타당도가 낮더라도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다. 중앙에 가진 않는데 이상하게 사격을 했는데 한쪽에 몰려있다. 제가 이거 강의 처음 얘기했을 때 요 몰려있는 요거는 약간만 고치면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C가 문제죠. 그냥 관역에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그냥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타당도도 없고 신뢰도도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최악의 경우는 관역을 맞추지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라고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그렇게 썼는데 체계적 오차는 이 그림의 B예요. 중앙에 모여있진 않지만 어느 한 곳에 모여있다 그러면 요거는 체계적 오차. 조금만 고치면 요걸 그대로 중앙으로 모여서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비체계적 오차. 관역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맞춰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요. 연구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3쪽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문단.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114쪽까지 얘기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 관역을 연구 대상이라고 한번 연구 어떤 결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중앙에 맞출수록 연구 결과가 정확하다는 얘기고요.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연구 결과의 연구 결과에 우리가 원하는 연구 결과는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관역 있죠. 관역 자체가 어떻게 여러분 처음 사격을 하고 처음 양궁 화살을 쏘면 여러분 양궁이나 사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멀리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잘. 그리고 관역에 맞기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딱 어울리는 적합한 정확한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조차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타당도 신뢰도이고 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다 높이고 싶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이냐? 자,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연구를 굉장히 매년, 매 학기, 매달마다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야 자, 올해 이번 달에 했을 때 좀 부족한 거 보완해서 다음 달에 실시하고, 다음 달에 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다음 달에 또 바꿔야 되고, 이거를 최소한 5에서 10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능검사와 저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각 대륙마다 검사를 해서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 다 하고 전문가 모아서 타당도 다 검증하고, 야, 요 문항은 요 한 줄 요 문항은 빼자, 요 문제는 넣자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검사를 한 거예요. 그거는 지능검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흑인한테도 해보고 백인한테도 해보고, 이제 우리나라 황인종이니까 인종마다 다 해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다 해보고, 때로는 노인, 장애인 뭐 다 해보고, 그 수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음 주에 배울 표준 정규분포요. IQ는, 인간의 IQ란, 자, 80선, 80선부터 시작을 해서 대체로 12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물론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150, 일반적인 IQ 검사에서 150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천재, 우리가 보통 멘사 클럽이라고 하죠. 그런 특수한 사람들에게 맞춰진 지능검사는 따로 있죠. 또 이것도 다 옛날부터 검증하고 대륙별, 뭐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대륙별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쭉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가 둘 다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술 연구할 때도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워요. 이거 거의 연구 막바지에 왔는데 조사 거의 다 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타당도가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아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가 사실 좀 어려운데, 요거는 제가 기말고사 때 학교에 가서 제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요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어려워요, 요 부분이요. 자,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